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6월의 첫 번째 날 이내 책방이고요. 43화이네요. 어제는 일기가 아니라 라디오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날 완전 빡세게 하루 다 쓰고 꿀잠 잘 거라고 하고 마쳤잖아요. 그리고는 정말로 한 36시간 이상을 자고 일어난 것 같아요. 그게 쭉 36시간 이어서 잔 건 아닌데 우선은 이제 푹 잤죠. 푹 잤는데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온몸이 약간 통증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아프면은 코로나 걱정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공포가 밀려와요. 그동안 만난 사람들과 내가 움직였던 동선들과 그래, 이러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밥을 해가지고 먹는데 또 진짜 모래 씹는 것 같은 거예요. 음식이. 또 코로나 증상 중에 미각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에서 취득받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억지로 먹고 다시 자고 그리고는 또 한참 있다가 깨서 억지로 밥해서 먹고 또 자고 그랬어요. 정신도 하나도 없고 왜 오늘이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일요일이 지나갔고 월요일이 됐는데 월요일 저녁쯤 되어서야 이제 좀 정신이 든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막 100% 회복된 느낌은 아닌데 일단 그 전신 통증은 없어졌고 약간 식은땀이 좀 나는 정도? 머리가 좀 무거운데 그건 너무 많이 자서인지 아니면 아파서인지 좀 헷갈리는 그 정도? 그리고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제가 매년 한 번씩 피부병을 앓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피부병 초기 증상도 좀 시작된 것 같고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픈 거 말고는 일기가 딴 게 별로 없네요. 그리고 그 이제 라디오를 즐겨 듣는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는데 제가 그 지난번에 읽었던 자신의 이름을 지킨 개 이야기 읽으면서 다 읽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그거 듣고 걱정이 됐나 봐요. 그게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어디서 들었다고 알려주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저작권 찾아보고 하니까 이제 이걸로 재산권을 그러니까 제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연락을 해서 출판사마다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고 돈을 지불하고 써야 되지만 한 10% 정도까지는 책 전체 10% 정도까지는 대략적으로 그냥 이제 허락만 받고 사용한다가 기본적인 어떤 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계속 찾다 보니까 어떤 출판사에서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 책은 100%다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출판사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그 루이스 세풀베다 책을 쭉 이어서 두 번째 장을 읽으려고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그 책은 더 못 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그래요. 이해가 제가 항상 저는 카피레프트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만든 것을 어딘가에 잘못 사용된다고 했을 때 누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거 때문에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세상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걸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저작권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것도 뭐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의 저작물을 함부로 쓰지 않고 싶고 않겠다는 그런 마음, 그걸 뭐 내 이득을 위해서 이걸 쓰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를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 내가 함부로 남의 것을 쓸 것이다라는 걸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게 불쾌한 거죠. 이기적인 마음인가? 아무튼 그래서 항상 이 저작권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저는 나이브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겠죠. 네, 뭐 사안별로 해결해 나가자 이런 편이에요. 미리미리 조심하자는 좀 약간 자유를 구속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불쾌해져요. 막상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누군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의도를 얘기하고 대화로 그걸 풀고 싶고, 내가 잘못했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사과하고 그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은데 그건 또 어렵겠죠. 몰라요. 미리 준비하는 거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쨌든 낭독에서 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는 따뜻할 수밖에 한 구절 읽어보려고 하고요. 이제 노래, 조만간의 노래는 예전에 그 지구불시착이라는 책방 사장님이 이제 에세이를 살짝 모아가지고 엄청 작은 귀여운 책으로 만드셨는데, 그분이 늘 작사가의 꿈을 꾸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가지고 제가 그 책에서 하나를 골라서 짧은 노래를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물처럼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 분이 아직 허락 없이 부르는 뭐 노래 이런 식으로 나름의 개그 코드로 쳤는데, 댓글로 누군가가 허락은 꼭 받으세요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밝히지면 좀 서운했어요. 그 댓글 남기신 분한테. 그 뒤로 바로 엄청 행복해 하시는 그 지구불시착 사장님의 댓글이 남겨지긴 했죠. 네. 그래서 그 맥락과 관계에서 나온 어떤 것이지만 이 일반적인 그 평균적인 기준에서 보고 평가당하는 지적당하는 그게 기억이 나네요. 오늘 이게 저작권 관련된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노래도 생각이 났어요. 저작권 너무 어려워요. 전 그래서 제 앨범들도 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았거든요. 음원을 올렸지만 그 저작권 혹은 방송국에 뭐 틀 수 있는 그 심의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안 해가지고 여전히 그런 데서 나오지 않죠. 참 이상한 고집으로 세상을 살아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옳다는 생각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정도이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죠. 제가 뭐 유명해지거나 다수의 어떤 사람들과 엮이는 곳에 있다면. 그래서 제가 더 외골수로 더 작은 커뮤니티로 더 작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봅니다. 네. 어쨌든 낭독. 네, 제가 쓴 책이네요. 모든 시도는 따뜻할 수밖에. 중에서 엄마와 3일간 기차여행 이야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65페이지. 30살, 3년간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거의 파산 상태였다. 사모님 소리를 듣던 엄마는 일용직 사무실에 이름을 올리고 식당 주방이든 가사 도우미든 마다치 않고 일당 받는 일을 시작했고,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해 아빠는 시골 생활을 시작했다. 나쁜 일은 언제나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그 이후로도 사건 사고가 이어졌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늘 빈털터리였던 나는 부모님이 나와 같은 상황이 되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일단 두 분이 바빠져서 나에게 취직해라 결혼해라 다그칠 여유가 없기도 했고 최악의 순간에도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내 정신은 온전히 독립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공통점이 생긴 우리는 서로 연대하며 사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조금 덜 갖고 더 많이 존재하라는 스콧 니어링의 말을 따라 살아보고 싶다는 딸의 생각을 두 분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신 것 같다. 35, 겨우 몇 년 흘렀을 뿐인데 우리 가족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아빠는 시골에서 초보농부가 되어 사장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이른 새벽에 일어나 논밭을 다니며 땀을 흘리고 있고 엄마는 발전소 청소용역팀에 입사하여 우리 가족 중 유일하게 월급을 받고 건강보험을 내는 직장인이 되었다.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다. 처음으로 여름휴가라는 것을 써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고민이 조금 놀아본 네가 도와달라고 했다. 설레어하는 엄마 마음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마침 나는 성인 두 사람이 3일간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를 마음껏 탈 수 있는 티켓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기차 여행을 제안했다. 엄마는 마음에 쏙 든다며 함께 가자고 했다.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주위 반응은 두 가지였다. 좋겠다 혹은 싸울 텐데. 여행의 시작은 경북 함창 카페버스 정장에서 하는 공연이었다. 엄마를 배웅하기 위해 아빠가 동행했고 두 분은 처음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 늘 이해하지 못할 말만 하고 엉뚱한 선택만 하는 딸이지만 언제나 저주었던 부모님이 노래 부르는 내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아직 물어보지는 못했다. 그래도 가끔 부모님의 차를 탈 때면 나훈아의 목소리가 아닌 내 노래가 흘러나오는 걸 보면 싫어하시진 않는 것 같다. 함창에서 기차를 타고 처음으로 향한 곳은 대전이었다. 그리고 첫날 숙소는 게스트하우스 산호여인숙이었다. 산호여인숙을 운영하는 부부는 몇 년 전 나를 만나자마자 우리가 같은 종족임을 알아챘다고 했다. 그들은 오래된 여인숙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해 1층에서 미술 작가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전시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대흥동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작당을 벌이는 아지트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좀 다르게 살고 싶은 젊은이들의 생존에 관심이 많아 공연비를 줄 수 있는 공연이 생길 때마다 꼭 나를 먼저 챙긴다. 1층 로비의 조그만 산호 전방에서 내 1집 지금 여기에 바람 앨범이 스테디셀러인 이유도 그들이 청소할 때마다 내 노래를 괄호 열고 의도적으로 가로 닫고 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엄마와 함께 하루 숙박을 하겠다고 예약하니 꼭꼭 저녁을 함께 먹자고 몇 번이나 확인했던 산호 부부는 우리를 보교리 전문점으로 데려갔다. 건강상의 이유로 육식을 끊고 있는 나를 위해 선별한 메뉴였다. 처음 먹어보는 다양한 보교리는 고기의 질감과 닮아 정신없이 먹어대고 있는데 그들이 웃으며 공동효도라는 말을 꺼냈다. 충격적인 단어였다. 나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문화나 관습을 의식적으로 벗어나려고 애쓰며 살아왔다. 30대가 되어 엄마 아빠를 독립된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또 그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은 다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 이 여행은 가족여행이라기보다는 서로 아끼고 연대하는 두 사람의 여행이었고 우리는 염려와 달리 놀랍게도 싸우지 않았다. 부모님에게도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서 유일한 자식인 내가 이렇게 지금만 생각하고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들의 노후를 나 혼자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국가를 믿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어렴풋이 기대하는 그림이 있었다. 노년의 삶을 부양하는 책임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그 여러 사람이 오직 가족의 범위 안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산호여인숙 부부가 공동효도라는 말을 먼저 건네온 것이다. 길을 나서서 찾아보니 세상에는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산호여인숙의 언어를 다시 한번 빌리자면 비슷한 종족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었다.
오래 여행을 시작하고 만남의 범위가 확장될수록 그것은 단순히 다양한 장소에서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다. 나의 윗세대가 나의 특이한 삶의 방식을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는 것을 경험하고, 미래의 사람들이라고 믿는 나의 아랫세대가 고군분투하며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만나면서 나와 내 또래를 넘어서는 더 넓은 세계로 삶이 확장되고 있다고 느낀다. 나 자신으로 오롯이 독립된 존재이고 싶었고, 사람들과 1대1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에 대한 고민이 전부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는 도저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나와 너의 한계가 제3의 존재를 통해 해결되는 몇 번의 경험을 했다. 그리고 최근 다양한 환경과 세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세계와 그 속의 관계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다각도로 펼쳐져 있는지를 이제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로부터 내가 받은 것들을 어떻게 미래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지독한 개인주의자이며 반가족주의자인 내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공동효도는 대전을 떠나서도 계속 이어졌다. 페이스북에서 여행 포스팅을 본 몇몇 다른 분들이 엄마와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내 계좌로 돈을 보내준 것이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고맙게 그 마음들을 받았다. 이제 나는 받은 것을 환원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아니, 기쁜 마음으로 찾을 것이다. 3일간의 여행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얻은 것은 좀 더 긴 여행도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용기였다. 무계획적인 여행을 즐기는 딸을 배려한 엄마는 즉흥적인 상황에 마음을 열어주었다. 본능적으로 계획을 세우다가도 우리 딸 이런 거 싫어하지 하면서 자기 검열을 했다고 한다. 둘째 날에는 역사를 좋아하는 엄마 의견에 따라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을 향해 걸으며 옛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날 엄마가 20대 초반에 걸었던 서울의 길들을 함께 걸었다. 다행히도 우리 두 사람은 걷는 걸 좋아한다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시간을 관통하는 여러 길을 함께 걸었다. 사람들에게 의존해야만 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해온 것이에요. 깊이 자리한 선량함이요. 에스더 D. 로스블럼, 캐슬린 A. 브레혼이 지은 보스턴 결혼. 길이라는 단어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의 상징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누구나 자신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은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이어지기에 또한 혼자만의 길이 아니다. 혼자 걷는 것만 같았지만 누군가는 업어주고 누군가는 먹여주고 있었으며 또한 내가 바로 그 누군가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3일간의 여행에 대한 감상치고는 좀 거창하게 되었다. 조만간의 노래. 잊지도 않고 그날이 또 왔다. 월요일 월요병은 오후가 되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그냥 무심히 보내면 된다. 인간이 수많은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 중 가장 탁월한 하나가 그냥 무심히 보내는 일일 거라고 오후 5시에 햇빛은 말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네, 오늘 내 책방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5, 6년도 넘었죠. 5, 6년 정도 된 이야기를 다시 읽고
다시 또 게다가 뭔가 30살, 35살 이렇게 시기가 이어져서 과거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네요. 다시 읽어보니까 여전한 점도 있고 여전하고 싶은 점도 있고 크게 달라진 건 잘 모르겠는데 뭔지도 모르고 짓거렸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 길로 가고 싶다 여전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지나간 시간 속에서 좀 무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노래 불렀던 것처럼 막 안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무심하게 하루하루 잘 견디면 되겠죠? 제가 너무 빡세게 하루를 살았더니 다른 하루가 사라졌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이 온답니다. 열이 계속 나면 내일 이제 학교 일하러 간 날인데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켜봐야겠군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 봐요.